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법이고요. 저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그리고 이것의 의도가 자본시장 활성화시키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인 만큼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그 변화를 직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최근에 미국 워싱턴을 경제사절단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미 조선업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과정에서 또 조선산업을 방위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은 좌우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매우 심각한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경기 용인정에서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이제 미래경제성장 전략위원장을 맡고 또 최근에 이제 경제상황 점검단장을 맡고 있고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 시작하기 전에는 주로 로펌에서 이렇게 투자 쪽에, 이제 기업 투자 쪽에 변호사 일을 하다가 르노삼성자동차, 거기 법무팀장, 그리고 또 SOL에서 상무로 일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3선째 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찬성과 반대가 조금 많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상법 개정안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신 게 아마 이사의 충실 의무일 텐데요. 그전에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게 사실 해석에 의해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도 인정이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가 대법원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새로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새로 규정한 게 가장 큰 이제 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앞으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또 세부적인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개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디테일한 겁니다만 전자투표제, 네, 그러니까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했습니다. 그전에는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것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제외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소수주주들의 권익을 좀 더 강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을 위한 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하실까요? 사실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법이고요. 이게 이제 법으로 돼 있느냐, 판례로 돼 있느냐,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도권에서 영국, 미국, 또 심지어 일본 이런 데도 다 이렇게 판례나 적어도 법으로 다 인정되고 있다. 또 재밌는 것은 최근에 아마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인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보다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석사과정을 미국 그 로스쿨에서 미국법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회사법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면 미국에서는 뭐 주주들의 소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주들에 대해서 이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 대주주의 이익 혹은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특정 주주의 이익은 보호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익이 이제 일종의 배신 효과가 오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를 한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최근에 보면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LG 엔솔 사태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보면 그 기업 결합과 그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물적 분할 이런 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기존의 대주주는 그것을 그것이 왜냐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주주는 모든 게 예견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 있던 기존의 회사의 주주로 있었다가 그 회사의 어떤 굉장히 알짜 기능 이런 것들이 분할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또 다시 중복 상장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회사의 그 기능, 그 알짜 기능을 믿고 그 원래 회사에 투자했던 개미 주주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이거 사실은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주를 통해서 개미 주주, 기관 투자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어쨌든 주주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자기가 돈이 충분히 있으면 사실은 오너가 그냥 자기 돈 100%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대규모로 자금 조달을 하고 나서 그들은 마치 이제 그냥 돈만 주면 땡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만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모에 참여를 하고 또 주식을 사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개미주주들로 하여금 다른 선진국 주식시장으로 결국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산업이 발전하려면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돈이 없더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회사가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본시장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좀 심한 편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좀 몰아보시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은요, 이 상법 개정안은 실제로는 지금 이제 탄핵 소추가 돼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공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도 비대위원장 때인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이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 이복형 금감원장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과거 이제 경제부총리 시절에 지금도 경제부총리 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먼저 이것을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많이 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정말 잘 됐다. 100% 공감한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국회가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이러면서 아주 전향적으로 우리 당에서도 많이 내놓고요. 당의 당론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약간의 서로 간에 좀 서로 자기가 할 때는 막 이렇게 잘한다라고 하다가 상대가 하면 또 깎아내리고 이런 나쁜 습성들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막 가게 됐고요. 저는 대기업들이 특히 이것을 반대한 그것은 좀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방어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세계 자본시장에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우리나라 굉장히 늦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더군다나 저는 예를 들어서 아주 영세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런 수준의 어떤 회사의 지배구조를 달성할 만한 어떤 여력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천천히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재벌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굳이 있다면 그동안 익숙하지 못했죠. 네,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항상 뭔가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안 하던 뭐랄까요? 그동안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사회 결정할 때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위반했다라고 판단되면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분명히 불편한 것은 있을 거예요. 특히 대주주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저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그리고 이것의 의도가 자본시장 활성화시키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인 만큼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는 그 변화를 직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는 뭐 한편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후퇴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수준이나 투자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혹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기업들과 소통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뭐 얘기를 많이 나누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대기업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고 저도 사실 대기업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친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원칙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직까지 전 국민적으로 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태, 이제 도입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죠? 그리고 그러면 주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단 말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경영상의 판단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배신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하고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회사 투자를 하는데 이 분야가 유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 주주들 일부는 아니야, 저 분야가 유망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사들이 우리 회사는 이런 어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기 투자하겠어라고 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게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나빠졌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냐. 이렇게 굉장히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선 많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런 이사의 충실 의무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 경영 판단의 법칙, 이거를 미국 판례에서는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적절하게 거기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나중에 면책이 됩니다. 아니 내가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그 이사들이 누구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대주주하고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 주주들하고 이해관계 상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는 그런 중복 상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손해가 가거나 이게 예기치 않게 대주주들 말고 소수주주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소수주주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중복 상장을 할 때 그 중복 상장되는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소통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공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하면서 뭐냐 하면 뒤통수를 때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뭐냐. 그래서 충분히 충실하게 하되 이것이 경영 판단의 원칙에 부합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어떤 소수주주의 어떤 피해가 우려가 될 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어나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이사회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규제를 받는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수기를 오래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투자 결정하거나 이럴 때 반드시 이사들이 물어봐요. 이런 것들이 혹시
혹시 이사들이 혹시 이걸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거나 개인 주주들한테 문제 제기를 당하지 않겠느냐. 그 경우에 어떤 보완책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 궁금해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회사의 경영진은 다 보고를 해요. 이사회에다가.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지 그냥 무턱대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사회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더라고요. 한번 시작하면. 이 정도로 이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큰 회사라면 그 정도의 아주 정말 치밀하고 진지한 이런 숙고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 판단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이중 처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받고 그다음에 또 소송도 당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만 형사처벌까지 받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보면 여러 나라가 여러 제도가 있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을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배임죄 같은 것은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미계나 이런 서구에서는 이런 것은 민사로 다 묻지 책임을 대신에 그걸 좀 세게 묻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중 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손해의 문제지 손해가 보전이 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이렇게 형사로 계속 사람을 처벌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경찰 국가랄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미개한 야만 국가에서 하는 행태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배임죄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 특히 저는 강력하게 배임죄 처벌론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민사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금전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형사로 누구를 이렇게 소위 버려주고 응징하고 그래서 내가 속이 시원할진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는 궁극적으로 저는 요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고 이게 공표가 되면 바로 배임죄 폐지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수사기관의 힘이 너무 막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국가치고는 마치 중국 유사한, 그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떤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경제를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틀리면, 그죠?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하고 그런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경제를 굉장히 위축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심심하면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인들을 무슨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옥죄면서 그걸 통해서 가짜 자백을 받아내고 그걸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일들은 아까 제가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특정 국가를 예시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자본주의,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아주 비문명적인 특징이에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쨌든 쿠데타를 통해서 권위주의 국가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남아있는 건데요. 저는 반드시 특히 회사를,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본인이 이득을 보지 않아도 뭔가 하여튼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라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피해를 배상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배임죄 폐지 이런 것을 비롯해서 아주 악질적인 주가 조작이나 대량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을 제외하고 개별적인 어떤 피해들이 있을 때는 그 개별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조선산업지원특별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해당 특별법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조선산업이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중국 조선업에 이제 상당한 어떤 지배가 강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조선산업은 그런데 이게 비록 노동집약적이기도 하고 제조업이지만 이런 조선산업 같은 경우 국가기관산업이고 전략산업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산업, 전략산업으로서 우리가 조선산업을 보고 이것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우리는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골자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특히 기존의 이제 조선 산업들 중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져가는 분야들이 있죠. 이제 좀 가격이 싼 배들이죠. 그런 가격이 저렴한 선박들은 이제는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원가 경쟁력이 워낙 차이가 나서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LNG선, 그리고 쇄빙선, 또는 이제 잠수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선,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선박들에 대한 기술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특수 선박들을 많이 건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아직 기술력이 국산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주고 그런 선박들을 우리가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아주 주도적으로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런 특수 선박들, 고부가가치 선박들의 국산화, 100% 국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을 해 나가겠다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더 일찍이 사실은 조선이 되게 발달했던 나라인데 이 제조를 소홀히 하다 보니 사실 우리가 미국을 좀 반면교사는 삼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독자적인 조선 제조업이 거의 상실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미국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 막상 선박을 수리하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미국 정부나 미국 조야에서 이런 어떤 중국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 시나리오도 있었고요.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하고의 이 어떤 그러니까 전쟁이나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물론 이것은 뭐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긴 하지만, 유사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선박을 빨리빨리 새로 건조하고, 빨리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외국에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산업은 국가기관산업이고 전략산업이라서 우리가 원가가 좀 중국보다 원가 경쟁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것을 시장에 맡기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호하고 또 이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분야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과도기적으로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그런 군함이라든가 선박의 어떤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을 맡기자, 이렇게 이제 그런 법안들이 미국에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워싱턴을 경제사절단들과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상원 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어떤 조선업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한미 조선업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과정에서 또 조선산업을 방위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그 고부가치 선박, 그리고 그 국산화, 과학기술의 기술력의 국산화를 위한 투자,
국가의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한미 조선업 협력 동맹을 근간으로 한 이것을 필두로 해서 조선업을 이제 방위 산업으로서도 육성하겠다. 라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조선산업이라는 게 노동 집약적이죠. 아직까지도 AI가 뭐 자율제조를 한다라고는 해도 조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배마다 다 틀리고 이게 찍어내듯이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나 기계를 통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숙련 노동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이제 기술 숙련공들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상당히 보호하고 이분들을 육성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싸면 된다. 이런 식의,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산업으로서 보지 않았고 전략산업으로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디에서든 싼 노동력 데리고 와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원가가 싼 철강 같은 거 수입해서 중국산 거 사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한국인 노동자들 위주로 앞으로는 그다음에 한국의 그 기자재와 한국산 철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써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보완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원을 하면 뭐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무분별하게 기업이 어려우니까 다 도와준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함께 투자를 하되 정부가 요구할 건 요구한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이제 국내 숙련 노동공들을 기업이 잘 유지하고 이들을 이렇게 좀 이들에게 이 기술이 더 이렇게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이 투자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기자재 회사도 그동안에 그냥 부품 싼 거 그냥 갖다 쓰던 것에서 좀 벗어나서 소부장 같은 경우도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도 최대한 국산을 쓰고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제 안보 측면을 고려를 많이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이번에 해당 법을 좀 발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좀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단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원가 면에서,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면에서 저희가 뭐 많은 분야의 제조업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배력입니다. 중국이 아까 미국도 지금, 이렇게 일종의 미국 그 정계에서 쇼크를 받은 게 중국의 조선 산업의 부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반 군함은 중국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대부분 새 거다. 그래서 이게 전력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은 미국이 앞서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양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에서 기술력이 우리가 앞서고는 있지만 이 규모의 경제 그리고 원가 면에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잠식을 당하고 있고 이미 중국이 세계 1위의 조선 산업 국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 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이런 거 도전이라고보다 이미 이제 추월당했죠. 중국의 지배력으로부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어떻게 확대할 거냐 하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술력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거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 노동공이 매우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자꾸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협력업체를 쓰고 이렇게 그 하청을 하는데 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원청의 한 6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은 고된데 보상은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도 막 있고 그렇게 해서 국내 숙련 노동공들이 다른 산업으로 다 많이 전환이 되고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대우와 함께 이렇게 이들의 그 숙련도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조선 산업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요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외국인이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E7 비자라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외국인 전문 인력들에 대해서 주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E7 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AI라든가 요즘에 상당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국인만 가지고는 이 경제 성장을 추동하기에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 뭐 미국인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인, 뭐 여러 동남아에도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우리가 영입해서 한국에서 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인재를 우리가 영입하는데 뭐 사실 외국인이라는 걸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E7 비자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조선 산업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그 즈음에 2021년도쯤 해가지고 굉장히 조선 산업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수주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 내국인 숙련 노동공들이 많이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만만하다 이래가지고 E7 비자를 약간 저는 이게 편법이었는데요. 이걸 법무부에서 확대를 해줍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과학자나 이런 게 아닌데도 지금 조선업의 숙련도 아니죠. 그냥 조선업의 그 노동자들을, 외국인을 E7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을 법무부에서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쿼터도 늘려주고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전문 인력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하청업체의 국내 노동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숙련 노동공들이 아주 이게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국내에서 이렇게 내가 기술을 쌓으면서 일을 해왔는데, 그건 내가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원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매우 자존심도 상하고, 앞으로 이제 물 들어왔으니 노젓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의 관계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MRO라든가 이제 조선업 협력을 하게 되면 조선업이 굉장히 이제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정작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한테 이게 그 소득으로 귀속이 되느냐.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이 어떤 철강이라든가 그 기자재를 다른 나라 걸 막 사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겉으로는 뭐 하나오션이다, 현대중공업이다, 삼성중공업 다 잘 나가지만 실제로 돈 버는 것은 외국에 있는 기자재 회사들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전략산업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국이라서 미국이 우리한테 일을 맡기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중국인 노동자를 쓴다. 뭐 죄송합니다만 특정 국가를 거론해서 그러면 되겠느냐. 이것은 미국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만났을 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쪽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만약에 함께, 지금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얘기가 무르익어 가는 중이니까 만약에 이제 같이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인들로 써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차제에 국가가, 그래서 제 법의 취지는 그겁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산업정책 측면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지원하겠다. 그리고 함께 투자해서 이걸 키우자. 그리고 이번에 미국하고 이런 관계에서 좋은 계기가 되면 우리가 국내 조선업을 그런 어떤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을 부흥시키는 계기로 삼자. 대신에 정부는 산업 생태계에 투자하는 거다. 뭐 어떤 특정 회사, 뭐 하나오션을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생태계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기자재 회사, 우리나라 숙련 노동자, 물론 그래도 부족하면 할 수 없이 외국 거를 써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국내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그것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 회사도, 기업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의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 법안에 이렇게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네. 최근 거제 하나오션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애로점과 요청사항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조선업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특히 이제 기업들은 상당히 기대가 많았어요. 제가 얼마 전 그 워싱턴 갔을 때 그 필라델피아, 그 아래쪽에 필라델피아를 들러서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들도 다녀왔는데요. 사실 정말 거의 우리나라 한 7, 80년대 조선소를 보는 듯 했어요. 그만큼 낙후돼 있더라.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소들, 특히 대형 조선소들은 지금 수주 물량이 한 몇 년치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수주를 받았고요.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감이 지금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것이 국내 노동자들이나 그 이제 협력 업체들한테 그것이 이렇게 충분히 그런 혜택들, 조선업이 잘 나간다고 해서 자신들의 소득이 올라가진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하면서 혹시 이렇게 되어서 더 이렇게 경쟁 속에서 회사가 더 비용을 줄이고 더 회사만 잘 되는 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은 되게 잘 나가지만 국내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는 이런 일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하는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방산 쪽에 굉장히 하나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으시던데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의 어떤 그 협력 그게 굉장히 기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산업으로서의 어떤 수출 이런 걸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정부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그 서로 그 나라 정부랑 우리나라 정부랑 서로 상당히 국가 간의 관계가 좋아야 이제 무기는 팔리는 거거든요. 그죠? 예, 이래서 동맹 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호적 관계여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나 이제 국회가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주면 좋겠다. 기업들만 나서서 영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부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제조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는 고부가 가치, 방위산업 이런 식으로 비싸게 좋은 걸 비싸게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한 몸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산업 부흥의 핵심 열쇠로 국부펀드가 좀 유력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부펀드 도입의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 효과는 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국부펀드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이제 경제 성장을 기치로 내걸면서 그러면서 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왜 성장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가계부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안 생긴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오던 것은 이제 낡아서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근데 새로운 어떤 동력은 안 생기니 당연히 경제 성장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무조건 경제 성장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전 세계가 약간 극우화 또 심지어는 파시즘화되면서 폭력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공공연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많아지는 이런 행태들은 사실은 그 기조에는 어떤 실직,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던 그 시대에는 경제공황기였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공황으로 가면 그럴수록 또 폭력이 난무하고 사회가 파시즘화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적인 성장이.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축적하는 거, 일정한 비율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산업을 부흥시켜 이렇게 육성하고 전략 산업으로서 우리가 투자를 또 하고 전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투자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시장에 맡겨 놓는다. 그냥 알아서 뭐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고 각자 알아서 열심히 뛰고 이러다 보면 뭐가 되겠지. 그래서 정부는 룰만 세팅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 국가 간의 경쟁 양상으로 바뀌고 있죠. 이것이 거의 패권 전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정부가 막 나서서 밀어주는데, 우리만 우리는 뭐 나라도 조그맣고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도 아닌데, 그리고 자본력도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은 그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강력한 산업정책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섰고요. 그럼 산업정책인데 어떻게 밀어줄 것이냐. 그럼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뭐 이렇게 같이 투자를 뭐 이렇게 같이 막 지원을 해주고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혹은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죠. 우리의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아주 많은, 특히 전략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 방위 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뭐 에너지 산업, 또 AI, 뭐 수탁이 많은 여러 산업들, 자동차, 뭐 이런 우주, 항공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게 다 보면, 조선도 그렇고 다 보면 굉장히 대규모 자원 투입이 필요해요. 특히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존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그 실증 사업을 위한 R&D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에 그럼 정부가 이것을 투자를 다 하진 않더라도 여기에 뭔가 사회적으로 또는 시장에서 어떤 정보 시그널을 주면서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했을 때도 그냥 뭐 찔끔찔끔 도와주다가 마는 게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정부가 함께 투자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정부도 거기에서 이익을 같이 나누고 그걸 통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싱가포르에 이제 국부펀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원유나 이런 자원을 팔아서 형성되는 이제 중동의 국부펀드도 있고요. 근데 저희의 모델은 이제 싱가포르를 많이 이렇게 참고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GIC라든가 테마섹 펀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보면 MPF라고요. 그래서 프로덕티비티 펀드, 그래서 산업혁신 펀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처럼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략 산업에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같이 함께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생태계가 함께 클 수 있도록, 그냥 뭐 사모펀드들처럼 투자만 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함께 대한민국 그 경제, 대한민국이라는 그 시장 안에서, 우리 내국 안에서, 국내에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 맨 위에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대기업과 수직 계열화된 협력업체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한국인들, 이들이 같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드는데 정부가 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게 예컨대 뭐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LNG 선박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어떤 국산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랬을 때 그 프로젝트, 그 기술 개발을 위한 어떤 특수목적 법인을 세울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정부와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함께 투자할 수 있죠. 그죠?
뭐 이런 걸 할 때 대개 보면 그런 실증 사업이나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내에도 뭐 어쨌든 몇 개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막 몇 천억, 뭐 조 단위가 되다 보면 기업들이 왜 내가 하냐 투자를 네가 해라. 서로 눈치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국산화가 성공하면 다 같이 혜택을 볼 텐데 왜 우리 회사가 이것을 막 도만 타서 투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이 투자할 땐가. 그래서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잘 못하세요. 그러다가 시간 계속 가서 실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같이 함께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마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력망입니다. 지금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의 공급이 아주 필수적이죠. 데이터 센터라든가. 근데 이런 게 왜 빨리빨리 안 되냐, 이때까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한전이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전은 사실은, 공기업이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에요. 외국에도 상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고 해도 너무나 그 많은 투자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선뜻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한다 이러면 삼성 네가 투자해라. 뭐 SK 네가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워라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다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예입니다. 뭐 이것은 제가 의사결정을 나중에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컨대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어떤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어떤 전력망 투자를 위한 어떤 특수 법인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한전이 조금 출자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출연할 수도 있고 국부펀드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일단 전력망은 빨리 깔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회수가 늦어요. 그죠? 상당히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게 뭐 손해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회수가 굉장히 늦겠죠. 투자 자금 회수가. 근데 이 투자 자금 회수를 일반 민간 회사가 견딜 수 있냐라는 거죠. 그 기간.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공기업이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공기업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부펀드가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나 어떤 하나의 그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까 AI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방산도 하나의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 뭐 미사일 개발을 하는데 상당한 어떤 기술력이 높은 미사일 개발을 한다. 근데 이게 성공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기지만 이것이 성공할지 안 할지 또 성공은 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부가 투자하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그걸 견딜 수 있느냐, 민간 기업이.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이나 아마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낼, 뭐, 미국처럼 대규모 자본이 많은 나라, 혹은 중국처럼 공산국가가 돼서 그냥 해라 하면 다 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하면 쉬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그 역할은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손해볼 수 있는 데다가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개 보면 그러한 대규모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회수가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냐? 포항제철입니다. 네. 포항제철이 정부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부는 빠졌죠. 그죠? 투자 자금, 그러니까 엑시트를 한 거죠. 또 그와 유사한 게 어디냐? TSMC입니다. 네, 대만에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같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부는 지분을 점점 줄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중물 역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제 그 공적 자금들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 왔고 또 기금들이 있습니다. 뭐 산업 전력 기반 기금도 있고요. 모태 펀드도 중소기업을 위한 모태 펀드도 있고 또는 뭐 외화 보유고를 가지고 하는 이제 우리도 KIC도 있죠. 그죠? 예, 그 투자공사. 그래서 이런 많은 자금들이 산재돼 있는데 이것을 뭐 돈을 그대로 다 통합은 안 하더라도 그 역할은 섹터별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들의 투자 방향은 정부가 어떤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조금 컨트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산업 전략에 맞게 공공펀드는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는 푼돈들이 가끔씩 보면 이렇게 특히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뭐 좀 생색내는데 그래서 낭비되고 이렇게 증발되는 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만나서 메가 샌드박스 벨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메가 샌드박스란 뭐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샌드박스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종의 어떤 그 특구를 지정을 해서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원칙이 규제가 없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우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규제는 없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요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라는 것만 있는 게 원래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원칙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뭐 그 법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 독일이라든가 또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의 법률 체계를 많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규제를 먼저 해서, 그래서 포지티브 체계,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발전하는데 매우 제약이 심해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근거가 없어서 뭐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렵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발생해서 그래서 어떤 특구를 지정을 하고 그 특구 안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모빌리티 특구다라고 하면 그 모빌리티와 관련해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샌드박스 그러니까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그런 어떤 좀 한시적인 그런 제도를 구현하자라는 게 샌드박스 제도고 그게 이제 산업융합 촉진법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융합 촉진법은 제가 한 2010 몇 년이죠?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재선할 때 그때 이렇게 제가 산자위 법률 소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통과를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근데 여야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초고속으로 통과를 시켰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이걸 해봤더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조금만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지역에서 모빌리티에 대해서만 한다. 근데 모빌리티를 샌드박스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빌리티 말하자면 스타트업이라든가 모빌리티 벤처가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모빌리티 관련된 규제만 완화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규제도 좀 완화가 돼야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것을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남부 지역이 지금 보면 사실은 국토 면에서나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 면에서 지금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국가의 어떤 경제라는 측면에서, 국민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허비되고 있는 남부의 물적,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우리 경제 성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남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남에 가서 해라 라고 했을 때 안 가죠. 인재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주 여건도 좀 열악하고
또 그다음에 교통도 불편하고 또 아이들 교육도 불편하고 이래서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기흥까지가 남부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판교까지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샌드박스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메가 샌드박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주 광역 단위로 그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한 파격적인 모든 분야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단체장이나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메가 샌드박스 추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담당하는 투자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이제 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기가 이렇게 계속 투자하던 회사들이 이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승계하자니 또 상속이나 증여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자산을 팔았을 때 마지막에 양도세를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자고 하니까 국회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런 거를 그러면 그 메가샌드박스 그 남부 지역이 발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해주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설득이 잘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뭔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겠냐. 그래서 전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남이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경남이나 이런데 제조 산업이 되게 발전했지만 제조 AI를 그러면 접목시켜서 상당히 이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도 국가가 또 아까 말씀드린 국부펀드가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이럴 때 이런 어떤 좋은 인력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그래서 모든 관련된 규제를 일괄적으로 다 풀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모빌리티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동차의 이제 자율주행을 AI가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진 자동차가 탄생을 하는데 그 자동차가 학습을 하려면 행인들의 얼굴을 다 표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던 저 사람의 표정이 저렇게 바뀔 때는 저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동영상이나 사진에서 사람 얼굴을 다 지우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학습이 안 되죠. 그게 데이터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 안 되고 AI 모빌리티가 발전하는데 한계와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샌드박스를 해보려고 했더니 한 8명까지만 볼 수 있다. 그 자료를. 그 사람 얼굴이 8명한테까지만 전달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아주 풀긴 푸는데 지엽적으로 푸는 거죠.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그럼 AI 모빌리티 시티를 하나 만들자.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 도시에는 새로 건설이 될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내 얼굴이 이런 연구용으로는 개인정보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나는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내가 이런 산업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발상을 가지고 메가 샌드박스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영록 전남지사하고 얘기했던 것은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인프라가 깔려 있는 편인데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가 부족해서 AI 산업이 또 이렇게 그만큼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AI 산업을 전남에서 발전시키고 싶어도 전남에 가라고 하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긴 가겠지 많이 안 가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기 가고 싶어 하게끔 필요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 그게 이제 교육, 여러 가지, 비자, 모든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전남만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지방
지방을 대상으로 이런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메가 샌드박스 벨트를 한번 구상해보자. 그래서 메가 샌드박스 벨트는 지금 현재 우리의 구상은 주로 이제 남부 지역의 하나의 벨트를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경제통으로서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구상해 나가실 예정일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세상이 이렇게 파시즘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사실 많이 내려가고 있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 나라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자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어떤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산업 정책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2010년도 이렇게 그즈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15년간 사실은 그러한 어떤 산업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지를 않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반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70년대 이때 상당히 치밀한 산업 정책을 세웠고 이게 성공을 했고요.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의 어떤 물류를 기반으로 한 고속도로 그리고 제조업과 중화학공업의 번영이라면, IMF가 왔을 때 이 IMF를 극복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해서, 그래서 ICT의 붐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정보통신망을 전국적으로 선제적으로 깔면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온라인 국가가 됐죠. 그것의 어떤 그 혜택을 우리 굉장히 많이 봤다.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반도체나 이런 걸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동력을 고민하지 않고, 고민은 좀 했겠습니다만 어쩌면 거기에 매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년간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이 거의 마지막 얘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지금도 만약에 또 이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또 허송세월을 한다면 전략 없이 그냥 그때그때 뭐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만 막 외치면서 치밀한 어떤 산업정책이나 국가 경제 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가면 저는 아주 장기 불황으로 가고 성장 동력은 다 떨어져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다 까먹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특히 우리 당 앞으로 이제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해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제는 이 성장 가도에 이제 엑셀을 밟을 때가 사실 늦었지만 밟을 때가 됐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한 산업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이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왜 성장이냐부터 시작해서 또 뭐 그런 보수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얘기하면서 또 에너지 재생에너지냐 원자력이냐 별 얘기 다 하시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경제적 관점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였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은 좌우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을 보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한테 하는 걸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신제국주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차하는 사이에 국민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되게 못 살던 시절에 거기서 외국인으로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겪었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국적이 내 신분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국적 때문에 내가 일단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사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나라 사람도 똑같죠. 그래서 국가는 국민들이 갖고 다니는 그 여권이 바로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 여권을 갖고 다니는 우리 국민들이 그 여권으로 인해서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경제 전략, 지금 늦었지만 빨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전략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냥 적당히 해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